사실 어떤 오해를 풀고 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앞으로 회의장 촬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용해인이라는 국정조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023년 새해 첫 인터뷰인데 이 첫 번째 인터뷰를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야, 영광입니다. 최연소 의원. 네. 제가 실제로 최연소는 아니고요. 정말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이 저보다 2살 어리시고 그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 전용기 의원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시구나. 그럼 90년대생으로는 세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딱 90년생이어가지고 그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90년대생 의원 의정활동 해보시니까. 왜냐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90년대생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의원 좀 주력이신 분들이 70년대생, 80년대 별로 없고 대부분 60년대생, 지도부는 대부분 50년대생 이런데 막 아버지 나이 분들, 뭐 어머니 나이 분들만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의정활동 하시기. 네. 3년 차신데 지금. 근데 이제 90년대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정활동에 다르진 않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다른 당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존중해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러실 수는 있겠구나. 아마 이제 큰 정당에 계신 청년 의원님들이 저보다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정당 내에 위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당이 다르니까 좀 자유로우실 수는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면의 어려움이 조금 더 소수 정당이라 그나마 갖게 되는 장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네요. 당 지도부에도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으니까.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도 아무래도 좀 정치권에 좀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당 통해서 이제 국회 입성하신 건데 밖에서 볼 때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똑같던가요? 저의 그러니까 관점은 같은데요.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회운동을 했었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2014년에 제가 25살이었고 당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회운동들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 사회운동들을 연결하고 국회 안에서의 입법적인 성과들과 구체적인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저의 역할이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여쭤봐도 돼요? 아이 잘 큽니까? 아기요? 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의원님이 아이 안고 이 국회 등원하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킹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워킹맘들이 아이를 편하게 맡길 데가 없다 이런 것도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의원님이 아이를 안고 등원을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다른 워킹맘들이랑 비슷한데요. 지금도 필요하면 이제 친정 찬스 쓰고. 그렇습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평일에는 이제 친정 부모님께 좀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키즈 카페도 다녀오고 막 이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회 시설 굉장히 좋다던데 뭐 거기 막 이렇게 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육아 시설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의원이라고 다 국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정규 학기 모집이 있고 수시 모집이 있는데 수시가 있어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대기번호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국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설 좋다는 국회에서도 이제 수가 모자라가지고 추첨하고 이러는구나. 네, 의원이라고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 업체들 어떻겠어요? 더 힘들지. 이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우리 엄마들이 애 마음껏 낳고 일도 하시고 이럴 텐데. 의정활동 하시고 나니까 그래도 작년에 좀 아쉬웠던 점 없으세요?
아쉬웠던 점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1년차, 2년차까지는 그래도 제가 아주 디테일한 것이라도 예. 어떤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 그래도 좀 라디오 인터뷰도 들어오고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양당의 대선 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예.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제시를 하고 뭘 제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네. 어떤 정책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종됐다는 걸 네. 저는 이제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체감을 했었고 작년에 유일하게 좀 의미 있게 의제화를 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좀 횡재세. 예. 워낙 고유가 시대에 이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뭐 그랬긴 했죠. 한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그나마 횡재세 정도가 좀 많이 의제화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거대 양당이 이제 정치적인 충돌을 겪어야되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매몰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아유 근데 올해도 이제 곧 있으면 총선 전국이라서 더 그럴 텐데 걱정도 되긴 하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얘기 좀 해보죠. 네. 신년사 들으셨죠? 네. 보셨죠? 보도된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신년사.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하나는 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민생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산무 신년사였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국가적 슬픔이었던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진상규명을 해내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밝히는 것조차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현 정부의 어떤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년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제 경제입니다. 11번이 등장을 그랬다고 했는데요. 하죠. 근데 이제 기업의 주머니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지, 어떻게 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이 취임 당시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반대되는 모습을 또 신년사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치와 통합은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신년사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신년사에서도 이 협치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건, 그러니까 면피성으로라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불통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협치와 야당과의 협치, 아무래도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이제 개혁 과제들, 그게 사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럼 협치 얘기를 왜 집어넣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듭니다. 네.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협치라는 건 협치를 할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협치를 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중심적인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과연 협치를 할 대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협치를 할 거리 그러니까 정책적 과제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조차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3대 개혁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중에서 제일 1번은 노동개혁이다. 이 얘기가 이제 최근 대통령이 계속 일관된 메시지인데 그게 결국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개혁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이제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뭐 앞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얘기했던 노동개혁. 네, 대통령이 이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사법치주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그 점- 불법 파업에는 뿌리 뽑겠다. 네, 이런 저는 그 점이 얘기를.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노동 탄압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사실 밝혔던 거고, 그 노사 법치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법치주의라는 건 네.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혹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대로 권력을 운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의 법치주의가 아니라요. 국민의 입장에서의 법치주의여야 하는 거죠. 그거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탄생한 건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법대로 하라 이런 네, 취지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예. 지금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요. 권력이 이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저 노동운동 또 그다음에 노사 양쪽 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 안 된다는 거하고 노동권 탄압하고는 근데 파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 불법인지 아닌지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대해서 예. 모든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규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그 사법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되어서 1심, 2심, 3심이 끝나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반대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파업을 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는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나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치주의를,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법치주의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하나 더 짚어보죠. 노동개혁 과제 중에서 주 52시간 유연화 얘기를 현 정부에서 꺼내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연간 노동시간은 총량으로는 유지하되 주 52시간 곱하기 52가 되겠죠. 주 단위 노동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요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멕시코와 한국이 가장 긴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거든요. OECD 국가들 중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동 시간을 거꾸로 더 늘리는 이 일을 아주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이 비인간적인 노동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최근에 이제 3년간의 자살 산재 현황을 분석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중에 직장인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로? 네,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멸적인 실적 압박, 업무 지시, 뭐 이로 인한 과로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 이 산재라는 것은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로로 죽은 노동자들은 이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서 가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과로로 인해서 다양한 병으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사회를 더 심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용해인 의원께서는 이 노동 개혁이라는 거, 이 대명제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이 문제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노동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노동 형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노동 개혁에 대한 접근이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은 사실 노동자와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 맞춰서 노동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귀족노조라고 딱지 붙이고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갈라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경청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그런 태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그런 태도로 임해주기를 바라지만 지난 6개월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듣고 계시고요.
요거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국정조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29일인가요? 소위 말하는 도찰 의혹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관 보고 정회 중에 용해인 의원님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 조수진 의원의 사적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를 한 거고 당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원내대변인이죠. 이 논평을 보니까 좀 말이 자극적이긴 한데 카메라 기자 행색을 하며 국민의힘 위원 등의 발언을 몰래 도둑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조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뭐 이런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하긴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도찰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한테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찰이 아니라 국정조사장에서 회의장에서 진행된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촬영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저의 보좌진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저의 의정 활동을 기록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도 제가 이제 그 전날 그 생존 학생의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학생의 어머님이랑 통화를 밤늦게까지 하고 다음날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정해 중이라고 하던가 그 당시에. 네, 그 사실 촬영을 할 때 정해 중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촬영을 하던 중에 정해가 된 겁니다. 촬영하던 중에 정해가 됐다? 네, 촬영을 하던 중에 위원장께서 정해를 선포하셨고 네. 그래서 회의장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까지를 기록하던 중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보좌진은 늘 해왔던 것처럼 국정조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의원이 의정 활동할 때는 항상 그 보좌진들의 카메라로 찍었었나요? 네, 상임위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이제 동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행정실에 이제 저희 이제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입법보조원도 이제 동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었고요. 상식적으로 국정조사라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어떻게 도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요즘에는 물병도 뭐 카메라가 되고 뭐 펜도 카메라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요.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촬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냥 회의가 계속 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찍고 계시는 거니까 어차피 뭐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정회가 됐어요. 그러면 정회가 되고 이제 정회 선포하고 위원들 나가시는 것까지 찍고 있는 와중에 조수진 의원하고 전주의 의원의 대화 내용이 그 카메라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제가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아서 안 보셨어요? 네, 그 영상을 제가 국정조사 기간에 모든 영상을 제가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전주의 의원님과 조수진 의원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 아마도 제가 그 전날 조수진 의원의 그 전전날 있었던 이제 기관 보고에서 유가족들을 향해서 했었던 한편이네 한편이야라는 말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서 좀 많이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그날 저희 보좌진한테도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당시 영상에도 다 공개가 돼 있는 건데 조수진 의원님이 본인이 이제 안 그래도 어제 용해인 의원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사담을 나누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담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오해를 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야당 간사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이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담이 만약에 촬영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오해를 풀자. 그래서 뭐 해당 보좌진을 현장에 불러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공개 회의에서 유감 표명도 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국정조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고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고 필요하면 유감 표명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해당 보좌진을 회의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 보좌진이 도착하니까 설명 안 듣겠다. 무조건 사퇴해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뀐 건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오해를 풀고 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앞으로 촬영, 뭐 회의장 촬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용해인이라는 국정조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 보도 보니까 그 영상을 삭제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건 제가 왜냐하면 잘못 그 들은 건가? 보좌진이 네, 네. 굉장히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조수진 의원님과 전주혜 의원님이 이렇게 영상에도 공개되었지만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이 이제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용해인 의원이랑 이야기하셔라 이러고 이제 돌려보낸 상황이어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란 그 상태였습니다. 네. 어떤 대화가 내용이 촬영이 됐는지는 확인하셨나요 혹시?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 괜히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네. 굳이 불어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 영상을 아직 그 부분을 삭제하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분의 그 보좌진에게 예.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필요하면 오해를 풀고 설명을 하고 해당 영상도 이제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예.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용해인 의원이 어떤 뭐 유감 표명,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부분들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당일에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적으로 사퇴하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목적은 국정조사 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알겠습니다.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간 연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사실 국정조사 절반 이상을 예산안 논의 때문에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발목 잡기로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나마 있었던 3번의 청문회마저도 여야 간의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서 한 번이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연장해야 하고요. 최소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반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방법이- 야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모시고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